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꿀입니다. 오늘 월요일 늦은 저녁입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는 12시 21분인데요. 또 밤중에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주무시는 분들 알림 때문에 조금 뒤척이시지 않나 좀 우려스럽네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영상은 또 찍어야겠기에 이렇게 또 밤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죠. 어제 올려드리고 댓글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건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2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금융 치료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주목할 부분이 뒤에 287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시는 분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의 TED 3상 확장 임상 10월 17일로 올라왔네요. 그레이브스 확장 임상처럼 3상 24주 처방 완료인 환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처방하지 않고 24주 추적 관찰로 안구 돌출 개선된 시간 유지에 대한 임상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거에 관한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뮤노반트 주가가 약 6.3%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이뮤노반트가, 이뮤노반트를 검색을 할게요. 이뮤노반트 주가가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일봉으로 좀 볼게요. 제가 뭐 차트를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보다 한 5거래일 전에 빨간색 양봉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이게 10월 20일입니다. 20일. 그 전에 지금 5일선 밑에 초록색 선 밑에 잠깐 밑에 꼬리를 달고 살짝 올라온 게 이제 10월 17일인데 10월 17일에는 반응이 없더니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월요일 10월 20일에 약 9% 상승이라는 양봉을 크게 그렸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클리니컬 트라이얼즈까지는 못 찾아봤고요. 급등에 대한 내용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 댓글을 통해서 그 닉네임이 아까 숫자가 뒤에가 287을 가지신 분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의 3상 확장 임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래서 17일에 반응이 없더니 17일에 올라온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대해서 3상 반응을 20일에 했나? 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증이 저도 좀 해소가 됐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 확장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구독자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10월 17일에 업데이트가 게시가 됐고요. 연구 개요를 보면 이게 번역한 겁니다. 영어로 써 있는 거. 임상을 완료한 참가자들을 위한 이 코호트 확장 연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찰 코호트는 치료 후 피더 연구, 그러니까 그 전에 투약을 받은 연구에 프로토시스, 안구 돌출률 반응의 내구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치료 코호트는 프로토시스 반응률로 평가된 바토클리맙의 효능을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제목은 갑상선 안질환 치료를 위한 바토클리맙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IMVT1401 또는 1401 뭐 2개 연구를 완료한 참가자를 위한 오픈 라벨 확장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밑에는 뭐 병원들 위치, 임상을 진행하고 있던 병원들 위치 나와 있고요. 여기 병원들 위치를 보시면 다들 호주, 미국, 뭐 유럽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자격 기준은 피더 스터디 24주차 방문을 완료한 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라벨 치료 코호트에 배정된 참가자들, 즉각적인 외과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고 연구 중에 TED에 대한 교정 수술, 방사선 조사 또는 의학적 치료를 계획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볼 거다 이겁니다. 바토클리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환자들입니다. 자, 보시면 밑에는 이제 주요 결과 측정이 뭐냐면 피더 연구, 그러니까 그 전에 바토클리맙 투약한 환자에 참여한 바토클리맙 반응자의 연구눈에서 치료 후 프로토시스, 안구 돌출률 반응의 지속 시간을 촬영을 합니다.
최대 24주차 동안 이제 약물 투여를 중단을 하고 아마 하는 것 같고요. 2차 측정 결과는 이제 피더 연구, 그 전에 투약을 위약군으로 설정된 반응자 중 연구 대상의 눈에 프로토시스 반응자, 그러니까 위약군은 반응이 없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을 이제 약물을 투여를 24주간 해보는 겁니다. 위약 반응을 좀 더 보는 거죠. 그리고 바토클리맙 무응답자, 그러니까 그 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바토클리맙을 계속 투여를 했지만 응답을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사람을 24주차 동안 꾸준히 넣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최종 2025년 10월 17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게시된 업데이트니까, 최신 업데이트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 바토클리맙의 TED의 임상 결과가 어땠길래 확장 임상을 할 거고, 그리고 이 확장 임상 연구의 의미는 또 뭔지, 그리고 향후 테드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좀 급하게 정리를 하느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뭐 깔끔하게 문구를 다듬지 못했지만 한번 봐보시죠. 일단 FDA 승인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이 상업화를 하려면 유효성은 기본이고요. 안정성도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유효성 입증이 안 되면 당연히 안정성 입증을 할 필요가 없죠. 유효성 입증이 먼저입니다. 유효성 입증이 안 됐는데 굳이 안정성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안정성 입증 먼저는 하지 않아요. 유효성 입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효성이 입증되면 안정성 입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정성 입증에 대한 임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효성 입증됐구나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20날 월요일날 이뮤노반트가 9% 상승했던 이유는 이 안정성 임상이 올라온 이유로 유효성 입증이 됐구나 라는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정확히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으니까 딱 이것만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도 그런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TED 결과 유효성 입증되었다고 가정하고 안정성 입증을 위한 추가 임상을 진행한다는 거는 상업화에 청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토클리맙이 상업화가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전환을 할 거면 사실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임상의 참고용으로 할 수는 있어요. 사실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반대로 바토클리맙을 상업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태로 안정성 임상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1402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주요 임상을 실시할 때 바토클리맙에 대한 그 안정성, 유효성 임상을 참고용으로 보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토클리맙으로 유효성, 안정성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1402로 추가 임상에 돌입을 하고 좀 더 전략적인 임상 계획을 마련을 해서,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더 전략적인 임상 계획을 마련을 해서 1402로 전략적 변경을 재차 시도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테드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장기 안정성 데이터 임상에 대해서 우리는 상업화 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직 이뮤노반트에서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반대되는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토클리맙 테드 결과 유효성은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안정성 입증을 하는 거 보면, 추가로 안정성 임상을 하는 거 보면 유효성에 대한 입증은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안정성 입증을 토대로 상업화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이뮤노반트가 밝힌 게 없기 때문에, 로이반트가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 입증을 토대로 상업화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402로 임상을 바꿔서 바토클리맙에서 나온 유효성과 안정성 데이터를 토대로 그 다음 1402의 약물을 가지고 좀 더 전략적인 임상 계획을 짜서 임상을 추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후자는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후자는 많이 아마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증권가에서도 아마 실망을 할 것 같고, 전자로 TED 상업화 쪽으로 가면 이제 좀 더 주가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주가가 약 6.8% 정도, 지금 시간 기준으로 20.23달러,
6.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6.8% 정도 상승을 하는 게 TED 상업화를 보고 상승을 하는 거냐, 아니면 TED 상업화고 뭐고 이미 안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아이메로 프로바트만 보고 기대감을 갖고 갈 거야 라고 올라가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과연 이 6.8%의 상승이 TED의 상업화일지, 물론 지금의 상승을 보면 급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난번 9%도 그렇고 지금 6.8%, 7%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급하게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TED 상업화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이뮤노반트에서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라고 좀 참고를 하셔야 투자할 때 그래도 너무 무리한 투자를 안 할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너무 뇌피셜로 긍정적인 회로만 돌리기보다는 좀 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수적인 상황도 제시를 해드리고 좀 긍정적인 상황도 제시를 해드려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한 걸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가 임상은 연구를 완료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라벨 연장 연구, 확장 연구고요. 치료를 중단했다가 재발할 경우 재치료 시에 바토클리맙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연장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가 환자 모집이 없어서 비용 발생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 환자들, 투여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임상 안정성, 그러니까 24주간 바토클리맙을 투여한 테드 환자들에 대해서 투여를 멈추고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건 돈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데이터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추가로 들어갈 돈은 사실 위약 반응군에 포섭된 환자들을 다시 약물을 투여를 해서 위약 반응이 있는 환자들의 반응률 추가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24주간 테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드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불응성 환자가 된 사람들에게 추가로 24주간을 넣어서 장기적인 투약에 따른 안정성 데이터와 유효성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환자 모집은 다 끝났어요. 이미 투약을 그 전에 했던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환자 모집이 없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를 하더라도 비용적 소모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1402로 다시 전환을 해서 임상을 하게 되면 바토클리맙에 나온 데이터를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 자료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서 상업화 기대와는 역행한다고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뮤노반트가 상업화를 한다 안 한다 라는 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테드 확장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상업화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물론 상업화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바람이고요. 이뮤노반트 이사진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니까. 대신 바토클리맙의 확장 연구 자체가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402로 전환한다고 이뮤노반트 경영진들이 미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굳이 바토클리맙 안정성 효과를 확인하는 게 막 돈이 엄청 든다 그러면 굳이 안 하겠지만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1402로 전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바토클리맙 안정성 확장 임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1402로 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바토클리맙으로 테드 상업화를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바토클리맙으로 테드를 상업화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정성 임상이 필요하니까 임상을 진행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1402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안정성 임상은 그렇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1402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토클리맙 추가 임상이 비용적으로 더 무리가 되거나 부담이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확장 임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최대한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유효성 확인도 하고 약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환자들 사이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이건 제 추정입니다. 이건 제 추정이니까 이제 좀 참고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약군에 있었거나 이전에 바토클리맙으로 충분한 반응을 얻지 못했던 참가자들에게 약물을 다시 투여해서 재치료 효과 또는 추가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삼상 성공으로 이미 유효성을 확보를 한 것 같고 FDA 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FDA가 이제 유효성 확보하면 FDA 승인 신청은 가능해요. 근데 FDA가 허가 낼 때는 연장 연구 안정성 데이터 보완 자료들이 필요로 해요. 결국 테드는 연장 연구 임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 MG나 CIDP보다 테드가 상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MG나 CIDP는 이미 아제넥스가 자리를 잡고 같은 SC 제형이고 하기 때문에 진작에 출시한 약들 때문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뮤노반트가 바토콜리맙이라는 물질이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아제넥스가 자리 잡고 있는 비좁은 시장을 들어갈 만큼의 데이터 확보가 아직 뭔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토콜리맙의 상업화를 보류했지만 테드 같은 경우는 지금 테페자라는 약물밖에 없고 물론 비리디안의 약물이 지금 FDA 3상의 문턱을 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고요. 테드가 지금 바토콜리맙이 경쟁사는 이제 테페자밖에 없는데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테드만큼은 바토콜리맙으로 좀 상업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볼 수도 있죠. 테드 시장에서는 바토콜리맙의 SC 제형과 FcRn 기전의 장점이 바토콜리맙의 SC 제형과 FcRn 기전이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테페자 대비 매우 강력한 상업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의성 면에서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402가 더 나은 약물일지라도 2, 3년 후에 만약에 출시가 되면 1402로 임상을 다시 진행을 해서 테드가 2, 3년 후에 만약에 출시가 되면 이미 바토클리마브 우리 이뮤노반트가 물질이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쳐도 다른 경쟁 약물이 시장을 잠식한 후라서 그러니까 아제넥스는 이미 그때쯤이면 FDA 승인 받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FDA의 아제넥스의 시장을 잠식한 후라서 단기적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는 바토클리맙은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테드 같은 경우는 아제넥스한테 내주면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든다면 아제넥스보다 먼저 선점해서 약물이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만약 바토클리맙이 상업화가 되면 가장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거고요. 이뮤노반트가 1402는 그 후 몇 년 뒤에 더 개선된 차세대 약물로 바토클리맙을 대체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을 미리 내놓고 환자군을 우리가 끌어들인 다음에 시장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제넥스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더 깊은 IgG 효과 그리고 똑같은 편의성으로 바토클리맙에 대한 약효 지속 딥한 IgG가 더 깊게 감소를 하면 약효 유지도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제넥스보다 약효가 더 잘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으로 유효성과 안정성과 약효 지속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놓은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그 다음에 그 내년에 아제넥스가 출시가 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아제넥스가 출시가 되더라도 하늘바이오 파마보다는 유효성 그 다음에 지속성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으로 먼저 시장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메로 프루바트도 1402로 테드 임상도 또 진행을 해서 나중에 바토클리맙 환자군을 아이메로 프루바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스위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업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어두운 분위기도 아마 한몫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가에서도 지금 아제넥스가 아무리 날뛰고 있어도 이뮤노반트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고 수많은 레포트에서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을 상업화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테드 성공하더라도 이뮤노반트는 아제넥스 대비 할 게 없다는 식으로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런 증권가 분위기도 많이 알 겁니다.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많이 알 거고요. 그래서 상업화를 하지 않는 결정은 그럼 아제넥스가 더 날뛰도록 냅두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뮤노반트는 잃어가는 건 환자들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업화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면 말이죠. 회사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고 상업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성 임상이 추가로 진행한다는 건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뮤노반트가 그때 MG랑 CIDP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보류를 할 때 테드는 데이터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
유효성 면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안정성 입증은 이제 추가로 해야겠지만 여기서 이제 지속성 면까지 더 검증이 추가로 된다면 테드의 상호파는 오히려 바토클리맙이 자리를 먼저 잡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어차피 바토클리맙의 LDL 콜레스테롤 부작용 자체가 테드에서는 조금 이게 고용량으로 계속 투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주간 고용량 투여를 받고 12주간은 저용량으로 갈아타서 약효의 지속성 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 유지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용량 투여 자체가 그렇게 계속 꾸준히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용량으로 12주 때려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저용량으로 그 효능만 유지시키는 정도만 투여를 하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제넥스보다 이뮤노반트가 좀 더 유리한 건 이런 용량 다변화. 그러니까 고용량과 저용량 두 개의 선택 권한이 있다는 게 아제넥스보다 이뮤노반트가 좀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DA는 최대한 낮은 용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약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뮤노반트 말고 아제넥스 약물은 딱 그 용량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나빴을 때는 고정된 약물의 효과가 있으면 좋을 수는 있는데 증상이 좋아져도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만 용량을 써도 되는데 아제넥스는 용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선택의 폭이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만약 600ml를 12주간 넣는다고 했지만 6주만 넣었는데 환자가 개선이 많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저용량 340ml로 저용량으로 바꿔서 바토클리맙을 투여를 하면 유지를 쭉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해진 용량이니까 정해진 용량을 투여를 딱 했어요. 근데 6주 만에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 환자가 그 안구 돌출 정도 개선된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없어요. 아제넥스는 그 똑같은 용량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는 고용량과 저용량의 선택의 폭이 있는 이뮤노반트를 더 선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테드라는 질환 자체는 고용량으로 넣고 나중에는 저용량으로 유지만 하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유지할 때는 콜레스테롤의 상승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 선점 가능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태폐자 면에서도 부작용이 훨씬 더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장 임상에 들어간 건 테드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테드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으니까 안정성을 보기 위한 확장 임상에 들어갔고 그럼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는 건 안구 돌출 개선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고 데이터가 그러면 태폐자와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정성 입증이 들어간 것 같고요. 태폐자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임상만 나와준다면 부작용은 바토클리맙에서 훨씬 더 태폐자보다 부작용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더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량을 투여했다가 그때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바로 저용량으로 낮춰서 저용량으로 유지용법만 한다면 그렇게 저용량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도 부담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태폐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더 없다. 그러면 상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확장 임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굳이 부정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확장 임상 자체는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우린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바토클리맙 확장 임상을 토대로 안정성 임상까지 바토클리맙으로 해보고 그 데이터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1402로 임상을 추가로 진행해서 1402로 좀 더 공격적인 임상을 하는 그런 계획도 반대로 굳이 생각해 보자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제넥스의 시장을 또 잠식당하고 바토클리맙이 아예 이제 상업화를 안 하게 되면 아제넥스의 테드 시장도 내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FcRn 저해제라는 것은 아제넥스라는 이런 뭔가 그 고정관념이나 의사들 사이에서 그런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1402로 임상을 진행하더라도 그레이브스병이 좀 있더라도 그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남았고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나중에 아이메로 프루바트가 나오더라도 고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제넥스가 테드 시장까지 먹는다면 이뮤노반트가 설 자리는 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아주 많이 반대를 할 겁니다. 올해 초에 유상증자도 했잖아요. 그때 참가한 기업이 로이반트도 참가를 많이 했지만 다른 사모펀드들도 참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유효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모펀드들이나 이뮤노반트에 투자한 펀드 회사들이 과연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상호파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CEO들 다 쫓겨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상업화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한다는 건 사실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걸 상당히 엄하게 보기 때문에 테드는 좀 상업화에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모든 건 댓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객관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펌에 몰빵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반대의 경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때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거나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너무 몰빵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로 지난 영상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려면 오래 투자를 하시려면 나이가 40대이시건 50대이시건 투자 기간을 오래 잡고 투자를 하시려면 몰빵이라는 습관은 버리셔야 된다.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수적으로 잘 투자를 하시면서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보수적으로 완급 조절 잘 하시면서 투자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처럼 이렇게 제 생각이나 이런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내용 중에 증권가 레포트가 지금 나온 건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도 없고 시장에서 얼마나 알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이 사람들이 보더라도 조회수가 1,000회 정도 되는데 1,000명이라고 해봐야 제 영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레포트가 나온 건 아니라서 시장에서 얼마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구독을 눌러주셔야 이런 시장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나 제 생각들 또는 이뮤노반트의 분위기들 잘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는 지금 너무 잘 눌러주고 계시는데 요즘 좀 뜸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은 편하게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한마디만이라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당연히 슈퍼땡스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열려있으니까 꼭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밤중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행복한 한올장 되기를 기도하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